101페이지. 자, 앞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가산세 6번에 보시면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또는 초과 환급신고로 나누어서 무신고에는 일반 무신고와 부당 무신고로 나누어 가지고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40%.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가액 기준이 아니라 세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다른 가산세들은 공급가액의 0.5% 또는 1%, 2%, 3% 그랬잖아요. 자, 신고 관련 가산세를 보게 되면은 신고 관련 가산세는 가산세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납부세액이 없으니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0.5%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의 경우에 10%, 40%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를 안 해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신고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세금을 늦게 납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1월 25일까지 납부를 못했어요. 신고를 안 해서 납부를 안 했든 아니면 신고를 했으나 돈이 없어서 납부를 안 했든 지나간 일수를 계상해 가지고 하루에 10,000분의 2.2씩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이 기간이라는 건 일수예요. 그래서 미납부한 아니면 환급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럼 환급을 초과해서 받은 그 세금에 곱하기 일수 곱하기 10,000분의 2.2 요 가산세, 여기 납부지연 가산세 요 세율은 국세청장이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금리를 감안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가산세로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가산세, 현금 매출 명세서 등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0.5%, 1% 이런 가산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7절 간이과세자. 자, 간이과세자의 범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직전년도 재화화 용역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즉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우리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직전년도에 실적이 없는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느냐?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라 하더라도 직전년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사업자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역에서 자그만하게 하는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적용 배제 업종과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적용 배제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 있을 때는 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두 개 합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돼요. 간이과세 적용. 그 다음에 업종으로 따지면 광업, 제조업. 근데 제조업은 모든 제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은 제외 될 수 있다 이거죠. 최종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제조업이다 그러면 떡방앗간 같은데 이런 데는 떡을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한테 대부분 팔잖아요. 그러한 제조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제조업이 아닌 도매상에게 넘기는 거라든가 이러한 제조업은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도매업도 배제입니다. 도매업도 배제. 제외가 일부 있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도 배제가 되고, 개별 소비세에 과세가 되는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 배제가 되고요. 부동산 임대업자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규모의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자 될 수 있어요. 소규모. 그러나 여기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했다는 것은 소규모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부동산 임대업도 간이과세자 배제. 전문 서비스업 간이과세자 배제입니다. 전문 서비스업이다 그러면은 변호사업 또는 세무사업, 공인회계사 이런 서비스업을 말하는 거고요. 또 부동산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전문 서비스업 간이과세자 배제예요. 또 부동산 임대업이나 또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은 8천만 원 이하가 미만이 그 간이과세자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하고 유흥 사업자는 8천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자 적용을 못 받고 4,800만 원 미만 옛날 적용을 받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두 개 합쳐서 8천만 원이 넘으면 간이과세자 안 된다. 일부러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으려고 사업장을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배제가 된다.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이과세자 적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요, 납부세액은 과세 표준에다가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거기에다가 10%를 납부세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납부세액은 위에서 계산한 납부세액에다가 재고 납부세액을 더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이과세자는 판매하지 않은 재고를 재고로 보지 않아요. 전부 판매된 걸로 봅니다. 그것이 재고 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우리가 장부에서 재고가 남았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의 장부를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매입한 거 전부 판매한 걸로 봐요. 매입한 거를 모두 판매했다. 그래서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액공제 있으면 세액공제 빼주고, 예정 때 납부한 게 있으면 예정 때 납부한 걸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더해서 확정 때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은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그러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아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이해하면은 이 부가가치율이라는 건 이익률이라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업종별 정부에서 정해놓은 이익률이 있습니다. 소매업은 15%가 이익이 난다. 제조업은 20%가 이익이 난다. 숙박업은 25%가 이익이 난다. 건설업은 30%가 이익이 난다. 운수업, 통신업 이런 거. 금융이나 보험업은 40%가 이익이 난다. 그 밖의 서비스업들은 30%가 이익이 난다. 이런 부가가치율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걸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간이과세자의 공급 대가에다가 요 부가가치율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부가가치가 나오죠. 즉 이익률, 이익액이 나오죠. 그 이익액의 10% 그것을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으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뭐 한 건이라도 받았으면 세액공제 해주는데 거기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일정한 여기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매출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전자신고하면 간이과세자도 10,000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자,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정부가와 납부. 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고지한 것을 납부하면 돼요. 예정 때는. 예정 때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를 다음 25일까지 25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고지를 해주느냐?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을 딱 고지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그 정도 예상이 되니까 그 고지액을 납부만 하면 되고요. 예정 때 신고하지는 않는다.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경우도 있더라. 예외. 신고 납부는 세무서에서는 2분의 1만큼, 직전 과세 기간에 2분의 1만큼을 고지서를 보냈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한다.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현금 사정도 나쁘고 그러면은 3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만 내도 돼요. 그런데 고지서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신고하고 납부를 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신고 절차를 거쳐서 납부세액이 굉장히 적을 테니까 직전 연도에 3분의 1에 미달할 때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확정신고 납부.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면 다음해 1월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해 1월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서류를 갖춰서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보면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부터 볼까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 과세자예요. 다음에 과세 기간이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만은 일반 과세자는 6개월씩 나누어서 1기, 2기로 나누어집니다. 과세 표준이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이 과세 표준이죠. 그 다음에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에다가 부가가치율이라고 하는 이익률과 비슷한 것을 곱하기 하죠. 그러면 부가가치 금액이 나와요. 거기에다 10%. 이게 납부세액입니다. 근데 일반 과세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매출세액, 공급가액의 10%가 매출세액이죠. 거기에서 빼기 매입세액. 이것이 납부세액이죠. 네. 세금계산서 발급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있고 영수증 발급
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도 있어요. 네, 뭐 일반 과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다 발급 가능하고요. 자,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공급 대가의 0.5%군요. 부가가치율로 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가의 0.5%만큼만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요. 일반 과세자는 전부 다 매입세액 100% 공제를 해주죠.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의 0.5%입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간이과세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인지 아닌지 장부를 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장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적용받을 수 없어요. 일반 과세자는 적용이 되죠.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나중에 실무에서 일반 과세자에서 공부할 겁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앞에서 이론을 공부했었죠. 네, 의제매입세 공제도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반 과세자만 적용되는 거예요. 납부 의무 면제라는 부가가치세가 납부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 대가가 연간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는데 세금은 납부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은 과거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간이과세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매출액이었어요. 네, 지금은 아예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금을 없다. 제로가 됐습니다. 네. 과거에는 3천만 원이었어요. 예, 2년 전입니다. 2년 전. 예, 이게 이 법 개정이 2년 전에 됐던 거예요. 지난 정부 말기에 이 법 개정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4,800만 원까지 늘려놓고 간이과세자를 4,800에서 8천만 원까지 확대시켜서 영세 사업자의 그 세부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지금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해야 면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과세자는 뭐 매출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면제가 없어요.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이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무조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항상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기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포기할 수가 있어요. 뭘 포기하는 거냐?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가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매출이 지금 8천만 원이 안 되지만 나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을 하겠다. 인정. 그렇게 해주면 인정이 됩니다. 근데 반대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일반 과세자가 일반 과세를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로 가겠다. 그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는 일반 과세자가 나는 간이과세자로 가야 되겠다. 그런 포기 제도는 없는 것이고 그 반대는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정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추가된 것이 얼마 없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마 FAT 1급에 있는 내용이 좀 중복된 내용도 있었을 거예요.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제 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세. 자, 소득세 이론은 우리가 새로 맞이하는 이론이죠. 우리가 FAT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이론까지를 했는데 부가가치 이론에서도 조금 우리 TAT 2급 교재에서 보완된 내용이 꽤 많이 있었고요. 이제 소득세 이론을 남겨놨는데 소득세 이론은 한
10시간 정도니까요. 내일 아마 그러니까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 한 월요일쯤에서 여러분 이론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론이 월요일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끝나지만 뒤에 있는 그 유형별 연습 문제라는 이론이 좀 있는데 뭐 유형별 연습 문제 이론은 실무 수행을 하다가 뒤에 나오니까요. 실무 수행 하다가 뒤에 나오니까 그렇게 지루하진 않겠네요. 이제 소득세 이론 끝나고서 일단 실무 수행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다가 저 뒤에 가면은 또 유형별 연습에 이론 문제풀이가 나와요. 그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론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론은 이제 소득세 이론만 남았다. 대략 소요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론하는 동안에 좀 우리가 고달프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소득세의 개념부터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소득세의 개념. 첫 번째, 소득세란 무엇이냐?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에는 개인이 얻은 소득이 있고 또 누가 얻은 소득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소득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법인세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하면은 이제 우리가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자연인들이 다 개인이죠. 개인. 그래서 법인 하면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개인 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소득세법 적용받아요. 자, 저도 이제 사업자잖아요. 저도 사업자. 근데 저는 법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 이름을 보면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인지 알 수 있죠? 상하탑 컴퓨터 학원이에요. 근데 뭐 주식회사 상하탑 컴퓨터 학원 뭐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사업자 등록증을 봐야 알지만 대략 상호만 보면은 교육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상호에 뭐 무슨 교육 뒤에 주식회사 이렇게 뭐 대한교육 주식회사 이렇게 교육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도 법인은 상호에 그렇게 법인이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상호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저와 같이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무슨 법에 따라서 과세하냐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과세하는 거예요. 소득세법에 따라서. 그러나 제가 만약에 법인으로 회사를 학원을 바꿨다 그러면 법인세법에 따라서 학원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죠. 그래서 소득세는 크게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다. 근데 우리는 소득세를 공부하는 거예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공부할 겁니다. 네. 네네. 법인. 거기도 법인으로 봅니다. 유한회사, 회사 종류 중에 법인 중에 우리가 주식회사인 법인도 있지만 유한회사 또 아까 어떤 유한법인이라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한법인이에요. 거기도 법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단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소득세 적용을 받아요. 법인이 아닌 단체. 단체 하면은 법인은 아닌데 단체를 형성해 가지고 뭔가 소득을 올리는 데가 있어요. 무슨 노인회, 무슨 단체가 더 동창회가 될 수도 있고 무슨 향후회 같은 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합자회사, 유한회사, 예, 법인세법 적용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세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특징. 첫 번째, 소득 원천설에 따른 과세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소득 원천설에 따른다라는 거죠. 소득 원천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득 원천설이 뭐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반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득 열거주의에 따른 소득세법이라고 그래요. 열거주의.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은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타 소득 중에 세뱃돈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뱃돈을 50만 원 받았어도 야 내가 소득세 신고할 때 이번에 아버지한테 세뱃돈 받은 걸 신고 안 했네. 이걸 제가 포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거 신고하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타 소득에다가 명절에 받은 세뱃돈 이렇게 열거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그건 부가세 신고할 때 아니 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 가지고 소득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이걸 열거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열거 안 하면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산 증가설. 열거 이런 그 소득 원천설의 어떤 상대적 개념이 자산 증가설입니다. 자산 증가설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건 제가 보기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은 뭐 자기 재산을 어디다 신고 같은 거 안 합니다만은 고위 공직자들 보면은 자기 자산을 이렇게 신고하잖아요. 해마다 내가 작년에는 내 재산이 5억이었다. 또 1년 지나서 내 재산이 7억이었다. 이렇게 신고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5억 신고했다가 1년 후에 7억 신고했네요. 그러면 자산이 얼마 늘어났어요? 2억 늘어났죠. 그걸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게 그게 자산 증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증가한 것은 바로 다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세뱃돈 때문에 자산이 증가한 것도 있고 온갖 소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택하는 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 원천설이니까 그렇게 과세 안 합니다. 과세 안 하고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거된 내용을 잘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나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것을 채택합니다. 다른 소득도 일부 포괄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금융소득, 이자 배당은 금융계 쪽의 그 금융상품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법률로 나타낼 때마다 이거 이렇게 열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자와 배당 같은 경우는 이자 성격이면 과세하고 배당 성격이면 다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포괄주의를 채택한다. 다음에 두 번째, 소득 종류별로 과세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과세. 그러면 개인 소득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아까 제가 소득세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것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구분할 때 소득세의 종류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의 종류는 개인 소득세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표를 하나 보세요.
요거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예. 뭐 개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소득세 이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사전적으로 먼저 요 8가지 이 소득세 종류 이 8가지를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자꾸 나지? 소득세의 종류까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소득세는 종류별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종류별로. 네, 그러면 종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6가지가 한 칸에 들어있고 밑에 2개는 서로 각각 다른 칸에 들어있어요. 성격이 다릅니다. 위에 있는 6가지를 우리가 종합과세 소득세라고 그러고요. 밑에 있는 2가지는 분류과세 소득세라고 그래요. 네. 자, 6가지는 종합과세 소득세. 아마 여러분 종합소득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종합소득세가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그러면 저 위에 6가지를 합쳐서 신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과세라는 것은 뭐냐? 6가지 소득을 각각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를 하되 나중에 5월 달에 합산해 가지고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종합과세 소득세라고 그래요. 합산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럼 원칙이니까 합산 안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합산 안 하는 거. 예? 자, 그래서 6가지 2배사 근연기라고 외우는데 그 소득 이름의 앞자만 따가지고 2배사 근연기는 종합과세 소득세다. 예, 우리 이론 대비해서 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가지가 분류과세 소득세예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인데 요 2가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퇴직하는 날 받는 것이 퇴직금이지만 퇴직하는 날 그 달 한 달 일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퇴직소득은 수년간에 걸친 근무라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근로소득은 뭐예요? 그 달에 일을 해서 그 달 본 거 받는 거죠. 그렇죠. 성격이 다르죠. 퇴직소득은.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을 1억을 남겼어요. 5년 전에 4억의 집을 사가지고 오늘 5억에 팔았으면은 1억이라고 하는 차이를 남겼잖아요. 그게 바로 양도소득이거든요. 그러면 5년에 걸쳐서 돈을 버는 것이지 오늘 하루 내가 다다닥 해가지고 1억을 버는 게 아니죠. 예, 바로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성격이 바로 이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퇴직과 양도는 개별적으로 과세예요.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별도로 과세한다. 퇴직소득 따로 과세, 양도소득 따로 과세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하고 내가 급여받은 근로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과세하지는 않는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법에 따라서 별도로 과세.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에 관련된 것만 별도로 과세한다. 아시겠죠? 자, 6가지하고 2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3번째, 여기 소득세의 특징에 보면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합산을 하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허위로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세금을 피해 가려고 한 경우만 그때만 합산합니다.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족소득을 합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은 개인별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은 배우자가 혼자 하는데 이게 세율을 좀 낮춰보려고
공동 사업하는 것처럼 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밝혀지면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다. 원칙은 개인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두 사람이 다 사업을 하더라도 두 사람 걸 안 합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각자 근로소득,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두 사람 걸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각자 자기급여 개별 과세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천징수를 한다 이거예요. 일단 원천징수를 합니다. 소득세는. 그럼 원천징수라는 거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데 주 2에 보면은요, 원천징수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원천징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납적인 원천징수와 완납적인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네. 예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소득을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를 했다가 확정신고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또 확정신고 또 하고 나중에 또 한 번 계산하는 것을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럼 완납적 원천징수는 뭐냐? 절대로 나중에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그러한 원천징수를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거는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얘기구나. 이거는 나중에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 한다는 말은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다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왜냐? 6월달 급여 받을 때 내가 세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네. 내년 2월달에 또 연말정산을 한다고 그래요. 1년치 소득을 다시 종합해가지고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 공제, 뭐 신용카드 공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다시 세금 계산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예납적인 원천징수라고 한다 이거죠. 한번 일단 징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계산한다. 네. 그리고 한 번만 계산하는 거. 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하고 끝내는 것을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소득세는요,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라는 건 부양가족공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부양가족공제라는 게 있어요. 부양가족이 10명이면 많이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1명이면 한 사람에 대한 것만 공제해주고, 예, 그래서 이 공정한 과세를 한다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적공제, 그리고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누진과세를 적용해요. 누진과세. 누진과세라는 건 과세 표준별로 세율이 6%부터 제일 높은 게 45%. 예. 그래서 세율이 적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춰주고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여주고 이런 누진 과세인데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그래서 이 세율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단순한 누진 과세가 아니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 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세율표 보고 여러분이 이제 설명 제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신고 안 하면 납부 의무도 없어요. 예. 그러면 신고 안 하면 그러면 세금도 안 내고 좋겠죠. 안 되죠. 나중에 신고 안 하면 미신고 가산세 더 내니까. 아무튼 신고해야만 납부 의무가 있는 신고 납세주의예요. 소득세는 신고해야 된다. 예.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나중에 알고 왜 신고 안 하냐고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소득세는 신고 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네, 오늘 이렇게 소득세 특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